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웅기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 송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송나라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당나라가, 우리가 전 시간에 당나라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당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절도사들이 난리를 쳐갖고 결국 절도사 출신 주전층의 손에 여러분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혼란기가 옵니다. 그 혼란기를 바로 어느 시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5대 10국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5대 10국. 이 5대 10국 시절에 누가 제일 잘 나갔느냐? 다른 세력이 잘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절도사 세력이 굉장히 잘 나가요. 이때는 바로 절도사들의 시대예요. 심심하면 절도사들이 자, 세워진 나라 한 나라씩을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자, 5대 10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후주의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가 결국 황제를 없애고 자기가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무엇이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송나라가 돼요. 그래갖고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 이 송나라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송나라는 누가 건국을 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광윤이가 건국을 하죠. 그렇게 하게 되고 수도는 어디다가 삼았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카이펑에다 삼았어요. 카이펑. 카이펑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지만 개봉이라고도 하고 변경이라고도 불러요. 개봉, 변경이라고 다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조광윤이가 어떻게 황제가 됐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합니다. 어떤 썰들이 있느냐?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윤은 원래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부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부하들이 딱 오더니 조광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형님, 술 한잔 하시죠? 아,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조광윤이 이걸 거절할 리가 없죠. 거절 안 하니까 당연히 오케이, 웬일이냐? 니놈들이 나랑 술을 다 먹어준다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한 잔 마시자 했는데 한 쫄따구들이 한 20명 정도가 왔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형님, 제 잔 한 잔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오케이, 건배! 하고 딱 마셨어요. 옆에 있는 제 잔도 받으셔야죠. 그래갖고 오케이, 건배 하다 보니까 쫄따구들은 한 잔씩 먹었는데 혼자 한 20잔 넘게 마시고 해야 된 거죠. 정신이 없어지니까 오늘 이놈들이 왜 이래? 이러고서 취한다고 뻗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머리 아파.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필링 끊겼어. 너무 급하게 먹었네. 이러고서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밑을 딱 보니까 벗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밑을 딱 보니까 뭐가 되면 옷이 바뀌어 있어요. 무엇으로 옷을 입었나 했더니 골룡포예요. 골룡포라는 게 바로 뭐냐? 황제의 옷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갖고 야! 어젯밤에 황제 오셨었니? 황제폐하 오셨었니? 기억이 안 나. 내가 황제폐하한테 뭐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서 딱 뛰어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부하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야, 황제폐하 어디 계셔? 황제폐하 안 계셔? 그랬더니 딱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오늘부터 형님이 황제폐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왜 황제야? 황제폐하 어디 계셔? 했더니 어젯밤에 저희가 죽여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썰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유일하게 술 처먹고 자다가 황제가 된 인물이에요. 자, 그렇게 황제가 되고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조광윤이 부하들을 딱 불러 모읍니다. 자기를 그 황제로 만들었던 그 부하들 있죠. 딱 불러 모으고서는 야, 나 오늘 부탁 있다. 뭐가 부탁이신데? 야, 니네가 나를 황제로 만들어갖고 요즘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어. 황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극한 직업인 줄 알아, 임마? 그러니까 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좀 나랑 한 잔 좀 하자. 오늘은 옛날처럼 뭐 황제 폐하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옛날처럼 형 동생 하면서 한잔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어떻게 황제 폐하? 그냥 우리 한잔 하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갖고 모여서 한 잔을 먹게 돼요. 근데 오늘은 따라주지도 않는데 지 혼자 막 퍼마셔. 조광윤이가 퍼마시더니 막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무서워 죽겠어.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형님, 어떤 새끼야? 감히 우리 형님 황제 폐하를 무섭게 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야?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조광윤이가 한마디를 해요. 니놈들이 무서워 죽겠어. 니놈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한마디 하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형님?
저희는 형님의 말씀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님한테 충성을 하는데 왜 저희를 무서워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조가윤이가 한마디예요. 나도 알아. 니놈들은 내 충신이 맞아. 하지만 니놈 부하들은 아니잖아. 무슨 소리냐? 나 내 황제께 충성을 다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내 부하인 니놈들이 내가 충성을 하고 싶어하는 내 황제를 죽이고 나를 황제로 만들었잖아. 마찬가지야. 니놈 부하들은 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니놈들한테 충성을 하잖아. 니놈들은 나한테 충성을 하지만 니놈들처럼 니놈 부하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 놈들을 황제로 만들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난 그게 무서워. 그러더니 뻗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듣겠죠?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사직서가 이만큼이 쫙 쌓여져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러니까 그걸 딱 보더니 조광윤이가 씩 웃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조광윤은 이날 경고를 한 겁니다. 무슨 경고를 한 거냐? 원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나면 여러분들 초기에 그 황제나 왕 또는 그 다음 황제나 왕 때 반드시 이 개국 공신들에 대한 숙청 작업, 제거 작업이 보통 진행이 됩니다. 어느 왕실에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우리나라를 아니까 여러분들 고려 태조 왕건이 세웠죠. 이때 공신들을 누가 많이 제거했느냐? 광종이 많이 제거했어요. 고려 광종이. 광종은 여러분들 왕건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조선도 진짜 완벽한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하지만 정도전은 누구한테? 이방원한테. 바로 누구? 태조 이성계의 아들한테 제거가 당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대 왕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조광윤은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나 니놈들 좀 이따 제거해야 된다. 근데 나 그러긴 싫어. 너희 놈들하고 여태까지 즐겁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탁 하나마. 자, 이제 돈들도 많이 벌었고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권력은 내려놓고 물러나죠. 그럼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조광윤의 부하들은 다행히도 이걸 잘 알아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중국 역대 왕조 건설 과정에서 그나마 공신들의 피를 좀 적게 본 왕실이 그 왕실이 바로 이 송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무엇이 됐냐? 이 조광윤이 송태조입니다. 태조 조광윤의 정책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하나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 다른 게 아니라 황제권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정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전시라는 걸 시행해요. 전시. 전시라는 건 도대체 뭐가 되냐? 여러분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시험은 원래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초시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원래 과거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차 시험, 전시를 추가합니다. 전시는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시는 누가 직접 주관하냐면 황제가 직접 주관해서 황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채점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하는 건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자들의 등수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낸 답지를 딱 보고 황제가 얘 1등 만들어, 얘 2등 만들어 등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원하는 인재를 황제가 원하는 등수를 줘갖고 황제가 아끼면 좋은 등수로 그래갖고 좋은 벼슬로 보낼 수 있는 거죠. 황제권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금군이라는 황제의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와, 이 금군 장난이 아닙니다. 한때 120만 명까지 있었어. 120만 명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이 금군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무엇을 제일 잘하느냐? 밥을 잘 먹어요. 밥을 잘 먹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밥만 잘 먹어요. 밥만 잘 먹는다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문치주의로 갑니다. 문치주의라면 벌써 여러분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문관을 우대합니다. 문관을 우대해요. 원래 관리가 무관이 있죠. 문관은 펜, 붓 쓰는 사람, 그 다음 무관은 무엇? 칼 쓰는 애들. 그런데 그 중에서 문관을 우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왜? 그래서 문치주의예요. 문관을 우대하는 문으로서 통치하겠다.
그 다음에 절도사,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죠. 절도사는 여러분들이 볼 때 지방의 세력과 문 쪽입니까? 무 쪽입니까? 무 쪽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광윤이도 이 절도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떡하냐? 절도사의 세력을 축소시켰다가 없애버리게 돼요. 이 조광윤 때 절도사가 없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조광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절도사 출신이지만 절도사 같은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무신 세력은 눌러버리고 어떻게 한다? 문관 위주로 통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여러분들 국방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국방력이 약화됐다? 이게 왜 약화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금군이라는 120만 대군이 있는데 왜 국방력이 약화됩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당연히 약화됩니다. 이쪽에다 여러분들 조금 좀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중국 지도를 여러분들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도를. 자, 나중에 좀 써먹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여기는 송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는 이 당시가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첫 번째로 왔던 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나라가 요 나라는 거란족의 나라예요. 초기에. 그렇게 하고 얘네가 공격을 하죠. 자, 수도는 카이펑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솔직히 말할 요 나라 북방민족이고 기마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타니까 얘네들이 공격한다라 그러면 이 국경까지 막 달려온 다음에 점프해갖고 카이펑을 공격합니까? 아니죠. 보나마나 어디에 국경선을 공격을 해요. 국경선을. 근데 문제는 송의 최강의 군대인 금군은 어디 있냐? 120만 명이 거의 다 카이펑 근교에 있어요. 황제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땅덩어리 무지 넓습니다. 여기 공격당했습니다. 이거 알리는 데만 해도 정말로 몇 날 며칠 걸려요. 그 다음에 120만 명이 동원되려면 여러분들 그들이 먹고 입을 것들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 기간만 한 2달 걸려요. 그 다음에 120만 명이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 빠르게 이동 못합니다. 굉장히 느릿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가보면 한 6개월쯤 뒤에야 도착을 해요. 그럼 이미 이쪽 다 털어먹고 딴 쪽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군은 엄청난 힘을 가진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국경 수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금군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군이 제일 잘하는 건 뭐? 밥만 잘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지방을 지켜야 될 게 바로 누가 됩니까? 절도사 세력이죠. 이 절도사 세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약화되고 나중에 없어져 버렸지. 좋은 군사력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 자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런 북방민족들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움직이는 북방민족은 바로 어떤 민족이 되냐면 여러분들 다른 민족이 아니라 거란족의 나라 요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거란족의 나라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움직이고 있었냐? 여러분들 요 나라, 자 이건 거란족의 나라인데 거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하죠. 거란족은요 이미 무엇을 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때 나라였던 발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이 바로 이 거란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5대 19개 혼란기를 이용해갖고 중국 땅의 일부를 뺐는데 여기를 바로 연운 16주라고 얘기를 해요. 연운 16주. 이제 앞으로 자주 알아둬야 됩니다. 연운 16주를 거란이 가져갔다. 꽤 넓은 땅이에요. 만리장성 이남의 땅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연운 16주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면 베이징까지 들어갑니다. 베이징도 이 당시에 요 나라가 뺏어갔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연운 16주는 송나라한테 뺏은 게 아니라 언제 뺏은 거냐면 5대 19 시절에 뺏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연운 16주는 5대 19 시절에 뺏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나라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어요. 왜? 중국이 송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됐거든. 중국이 통일되면 일단 인구 수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지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금군은 밥만 처먹고 있어. 그 다음에 무엇은 절도사는 약화됐어. 국방력은 약화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압력을 가합니다. 어떤 압력을 가하느냐? 자, 전연의 맹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도대체 전연의 맹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송나라에다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갖고 송나라한테 전쟁할까? 이러니까 송나라가 이러지. 아이씨, 왜 이래? 왜 모든 걸 주먹질로 해결하려고 그래? 주먹질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우리 대화로서 풀자. 그럽니다. 대화로서 어떻게 대화로 풀자라는 얘기야. 그래갖고는 송나라가 이제 우리 형제관계 맺자. 형제가 되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한마디 하죠. 형제? 아, 그럼 누가 형이야? 그랬더니 송나라가 그게요. 제가 중국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네가 형을 하면 어떻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더니 제가 형을 하고 거란족 그대들은 동생이 하라세요. 대신 매년 저희가 막대한 양의 무엇을 갖다 바치겠냐? 세패라는 걸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패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냐? 비단과 은을 얘기합니다. 비단과 은을. 막대한 양의 세패를 갖다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송나라는 바로 뭐가 되냐? 우리의 세패 요정이 됩니다. 세패 요정. 무조건 세패를 갖다 바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패 요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란이라면 요 나라라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죠. 국과 형? 동생? 이거 갖고 뭐라고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세패 받으면 우리가 이득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송나라를 형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란은 동생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송은 형 놈이 된 거죠. 그리고 요는 동생 님이 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패는 누가 갖다 바친다? 송나라가 갖다 바친다.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왜 난리가 아니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 세패가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직은 설명 안 할 건데 이 당시에 또 하나 움직이는 게 서하가 또 움직여요. 그래갖고 서하랑은 군신관계 맺고 송나라가 왕은 되는데 세패는 송나라가 갖다 바칩니다. 그래갖고 서하랑 맺은 거에는 서하라고 이제 탕쿠토족이라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 오늘은 살짝만 듣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세패도 서하한테 갖다 바치면서 서하의 관계에서는 송나라는 임금 놈이 됐고요. 왕 놈이 됐고요. 서하가 신하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세패를 두 나라한테 갖다 바쳐. 그리고 120만의 금군은 여전히 밥을 많이 처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국가 재정 자체가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니까 문제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고 누가 나왔냐면 왕안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왕안석의 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는 변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안석의 신법의 제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거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무엇이 되냐? 부국, 강병책이에요. 부국책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청묘, 시역, 모역, 균수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다 뭡니까? 제가 세계사 하는 학생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뭐냐면 왕안석의 신법의 부국책 4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청묘법이 중소농민, 시역법이 중소상인, 모역법이 실업자 구제책, 그 다음에 균수법이 물가조절책이라는 구분은 저도 못합니다. 지금 하시잖아요. 저 방금 뭐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청묘, 시역, 모역, 균수법이 나오면 어느 거로 가라? 왕안석의 신법으로 가라?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병책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보가법하고 보마법이 있었어요. 보가법이라는 건 바로 뭐냐? 농민들 평소에 농사 지어라. 아무 문제 없다. 평소에 농사 지어.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니네 농사 안 짓잖아. 한가하잖아. 그때 뭐 받자? 군사훈련 받자. 체력 단련병 군사훈련 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가법이에요. 그에 비해서 보마법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보마법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농민들 소를 사고 소를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소 포기해. 사지 마.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고요? 소가 없이. 걱정하지 마.
국가에 있는 군대에 있는 군말을 빌려줄게. 말을 빌려줄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로 농사 지어. 정말로 빌려주시는 공짜로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너희가 그 군말을 죽이면 안 돼. 잘 먹여. 너희가 농사 이용하면서. 그리고 유사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그 군말을 동원할 거야. 이런 국가가 손해가 아닙니다. 왜? 군말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이 데려가서 키워주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일석이조죠.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돈 좀 빌려준다.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이나 꼭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무엇을 하냐? 신법에 반대한다고 얘네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 구법당이라고. 이름도 되게 촌스럽게 지었어. 신법에 반대한다고 구법당, 우리 꼴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더니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마광이 됩니다. 사마광. 여러분들, 이 세계사에 특히 중국사 부분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름이 광이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놈이 있었냐? 수나라 때 양광이라는 놈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양광. 이거 사마광입니다. 역시 별로 안 좋아요. 도대체 얘네들은 누구길래 이런 괜찮은 제도를 왜 반대하느냐? 얘네들 정부 고관들, 높은 관리들, 그 다음에 대지주, 대상인들. 쉽게 말하면 부자들입니다. 지배계급이에요.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이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일단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쟤네들이 기어 올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둘이서 신법당, 구법당 해갖고 막 싸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이 황제가 똘똘하면 괜찮아요. 근데 황제 새끼가 멍청했어. 왕한석이 어느 날 와갖고 얘기합니다. 황제폐하, 이런 재정 문제라든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국강병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아니야 설명까지 못 알아요. 그대가 한다라면 맞는 얘기지. 해?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 왕한석을 너무 잘 믿는구나. 그렇게 하고 왕한석의 정책을 저렇게 잘 밀어주는 개혁의 의지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인간 팔랑귀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한석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마광이 들어옵니다. 아니 폐하, 지금 그딴 걸 왜 시키십니까? 왕한석이 한 방법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 아니야. 사마광 그대가 말리는 일이라면 잘못된 거겠지. 오케이, 취소할게. 그럽니다. 이유를 그대가 말리는데 취소할게. 그럽니다. 그래갖고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제 왕한석이 또 뛰어들어. 폐하, 하던 개혁을 이렇게 갑자기 멈추면 안 되는 거였어? 취소한 걸 취소할게. 그럽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또 사마광이 들어옵니다. 며칠 뒤에 사마광이 또 들어. 그대가 들어. 취소한 걸 취소할게. 이래서 지도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혁은 실시도 못하고 오히려 무엇만, 당쟁만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당쟁만 격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때 북방민족 중에서 한 민족이 또 뜨게 됩니다. 이번엔 어떤 민족이 뜨게 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금나라. 금나라는 여진족의 나라예요. 이 금나라가 이쪽에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들 지도 아까 그려놓은 거로 가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송나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금나라, 여진족의 나라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송과 금이 손잡습니다. 그리고서 요를 공격해갖고 요를 무너뜨려요. 요는 이때 완전 박살이 납니다. 자,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송나라는 드디어 이 누구를 요 나라 놈들 이 오랑캐 새끼들 박살냈어. 역시 이러고 있는데 금나라가 보니까 송나라가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이죠? 바로 요 나라 멸망시키자마자 바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송나라 여기서 박살납니다. 그리고 황제 2명이 휘종과 흠종이 사로잡힙니다. 카이펑은 함락됐고요. 카이펑이 함락되고 그래갖고 송은 여러분들 수도를 항저우 이만으로 옮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디에 이제부터를 남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 화북지방은 누가 다 먹게 됐냐? 금나라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가 없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끝을 내봅시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안정기로 가느냐 해갖고 금나라인데 금나라는 나중에 또 한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해드릴 거예요. 북쪽에서 누가 등장하냐? 몽골, 징기스칸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몽골이 내려오니까 남송은 몽골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금을 공격해 금나라를 멸망시켜요. 이렇게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송은 또 외쳤겠죠. 아싸,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러다 보니까 몽골이 보니까 참 가짠죠. 내려가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남송 멸망해요. 뭐야? 이놈들은 항상 누구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송나라 애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금나라 여진이 등장을 하자 여진 금나라와 손을 잡고 누구를 멸망시켰느냐? 요를 멸망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금나라가 바로 송을 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바로 정강의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강의 변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금나라가 카이펑을 함락시킵니다. 그래갖고 북송이 이때 멸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 송이 강남으로 쫓겨 내려가게 되죠. 그때를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남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제 2명이 사로잡혀. 왜 황제가 2명입니까? 황제가 물러난 휘종 흠족이 서로 이제 물러나갖고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2명 사로잡히고 둘 다 금나라에서 뒤집니다. 자, 아니 왜 뒤졌다라고? 금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휘종과 흠종을 잡아놓고요. 이 남송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황제 둘 우리한테 잡혀있는 거 알고 있지? 남송으로 갖고 새로운 황제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몸값 좀 보내. 그럼 돌려보내줄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남송이 한마디 하죠. 니네 가져. 그러죠. 니네 가져.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한 얘기지. 금나라가 노리는 바는 이겁니다. 휘종과 흠종을 남송으로 보내면 남송에 새로운 황제를 세웠는데 원래 옛날 황제들이 돌아왔다. 황제했던 사람이 전직 황제 2명까지 더 있으면 권력이 분산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확률이 커져요. 이걸 노렸던 거죠. 근데 남송이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가 당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내줄게 하니까 남송이 싫어 그럽니다. 결국 휘종과 흠종은 그냥 어느 나라 금나라 땅에서 죽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북송이 멸망하고 황제 2명이 죽은 걸 정강의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그런 말 뒤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황제들은 항상 명령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근데 그 나라를 지네가 말아먹었어. 그럼 지네가 자살이라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는. 아시겠죠? 자, 남송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남송과 금도 또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갖고 둘이서 군신관계가 돼요. 금나라가 바로 황제, 그 다음에 남송은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송이 또 막대한 양의 세패를 갖다 바치죠. 세패는 당연히 비단과 은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금나라는 화이수이북, 화북을 얘네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남송으로 옮겨갔습니다. 남송의 수도는 항저우, 이만이 됩니다. 수도를 카이펑에서 항저우로, 카이펑에 개봉해서 이만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겼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몽골이 등장합니다. 몽골과 손을 잡고 누구를?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성공을 해요. 하지만 결국 몽골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남송도 끝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정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이펑을 함락했다 그러면 금나라예요. 항저우 이만을 함락했다라면 몽골한테 함락당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송나라의 정치사가 어려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않으면 이 순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송나라 정치사는 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사를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죠. 본필은 다 갖고 가야죠. 첫 번째는 사회가 됩니다. 사회는 항상 지배계급 얘기를 하니까 괜히 뭐 사회라고까지 쓸 필요 없고요.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걸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형세호라는 사람들이에요. 형세호.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형세호는 언제 등장했냐면 5대 10국 시절에 등장한 신흥 지주층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땅이 많은 지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얘네들이 무엇을 거쳐서 과거 시험을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중앙에 관리가 됐을 때 뭐라고 부르냐? 4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송나라의 지배계급을 누구로 꼽으면 되냐? 4대부라고 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형세호가 지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주들이 직접 농사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직접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두냐? 여러분들 소작농을 두게 돼요. 소작농의 농사를 짓습니다. 이 소작농들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전호라고 불러요. 전호. 소작농이 전호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지주 전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땅을 빌려주고 소작농인 전호가 농사 짓는다 했고 지주 전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 무엇이 되냐? 4대부가 나와요. 지주 전호제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어느 나라로 간다? 송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송나라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에서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농업은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나오냐? 농업혁명일까지 얘기할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는 시기이긴 한데 바로 무엇이 나온 참파벼라는 게 있어요. 참파벼는 여러분들 자 조생종이에요. 조생종이라는 건 바로 뭐냐? 빨리 자라는 품종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가져왔느냐? 참파지방. 참파지방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쪽을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파벼를 들여와서 재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라고 수확량도 무지 많아집니다. 이렇게 참파벼 조생종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여러분들 이모작, 이기작이 가능해져요. 솔직히 이모작, 이기작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꼭 구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구별하면 이모작은 쌀,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이렇게 짓는 것. 이기작은 쌀 이렇게 짓는 것. 1년에 몇 번씩 농사 짓는 거? 2번씩 농사 짓는 걸 이모작, 이기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모작, 이기작을 하는 지역은 추운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지역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 강남 지역에서 합니다. 이 강남 지역이 되는데 강남 지역에서도 특히 어느 지역이 되냐? 창장강. 여러분들 창장강이라면 어느 강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쯔강을 얘기하는데 창장강 하류 지역이 하류라면 바다 쪽으로 붙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창장강 하류 지역이 바로 뭐가 되면 최대 곡창지대가 돼요. 최대 곡창지대가. 창장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곡창이란 말은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을 바로 곡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창장강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이 소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소주. 자, 수저우라고 합니다. 수저우. 그 다음에 항저우. 자, 남송의 수도가 있는 이만이 있는 곳이 바로 항저우죠. 바로 그 지역이 되는데 이게 다 창장강 하류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수저우, 항저우의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요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저우, 항저우에 풍년들면 천하가 풍요롭다. 여기에 풍년만 들어도 온 백성들을 천하의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지역의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제부터 여러분들 송나라 때 얘기하고 명청 시절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어느 지역이 최대 곡창이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딱 한 지역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갑니다. 창장강 하류가 최대 곡창이면 무조건 송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덕분에 무엇이 되냐?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냐? 강남이 경제의 중심지가 돼요. 강남이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된 게 언제 시작을 했었느냐? 다른 시기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남북조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이때 가면 여러분들 경제의 중심지. 특히 남송 때부터 확실하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면서 화북의 인구를 강남 지역이 능가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화북은 정치의 중심지, 그 다음에 강남은 경제의 중심.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왜? 중국에서 정치의 중심지, 정치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하지만 경제 수도는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창장과 하류 지역에 있는 상하이예요. 상하이.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농업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상업에서도 나옵니다. 상업에서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나왔던 것은 작까지 나옵니다. 행작. 작. 행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되냐면 행은 여러분들 상인들의 동업조합이라고 얘기했죠. 언제부터 처음 생겼냐? 당나라 때 최초로 생겼어요. 자, 그런데 작은 수공업자 동업조합인데 이거는 언제 처음 생겼냐? 송나라 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갖고 행만 나오면 당나라부터 가능하지만 행과 작이 나오면 행작이 다 나오면 송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폐도 발달하죠. 이 당시에는 교자와 회자라는 지폐가 나와요. 지폐가 등장을 합니다. 와, 지폐? 중국 최초의 지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자, 회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뭐부터? 춘추전국 시대부터 외워야 되죠, 화폐를. 자, 시작하면 여러분들 외우는 거 시작. 다 외우셨죠? 분명히 하셨죠?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죠. 춘추전국 시대, 도전, 포전. 진나라 반량전, 한나라 오수전, 당나라 비전, 그 다음이 송나라 교자, 회자. 그 나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당시에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나와요. 교재 여러분들 그림도 보일 겁니다.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은 바로 무엇이냐? 카이판 거리에 와자는 장사하는 거리예요. 시장 거리예요. 시장 거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중국의 상업 발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송나라 때 청명상하도가 나오면 무조건 송입니다. 그 다음이 청나라 때 고소보나도라는 성세자상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고소보나도라는 그림이 나중에 여러분들 청나라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청명상하도가 나오면 어느 시대다? 송이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역이 있습니다. 무역에선 무엇을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송나라는 능력상 비단길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당나라도 비단길 경영권을 잃어버렸는데 송나라는 그보다 작은데. 그래갖고 송나라는 바닷길로 다닙니다. 그래갖고 이때 바닷길 4종 세트라는 게 나와요. 바닷길 4종. 무역이라는 자를 좀 지우고 합시다. 무엇이 있으냐? 바닷길. 자, 바닷길로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무역관리소 시박사 얘기 제가 얘기했었죠. 시박사가 최초로 생긴 건 어느 나라 때 최초로 생겼느냐? 당나라 때 최초로 생겼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제대로 활용되는 건 송나라 때부터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시박사. 그 다음에 이 시박사가 설치가 된 곳이 취안저우라는 곳이에요. 취안저우. 송나라 때 설치가 된 곳은 취안저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취안저우의 수출품으로서 되게 유명했던 게 징더전 도자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바닷길, 시박사, 취안저우, 징더전 도자기를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바닷길 4종 세트라고 얘기를 해요. 바닷길, 시박사, 취안저우, 징더전 원도자기. 바닷길 4종 세트인데 이 바닷길 4종 세트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가 되냐? 송 아니면 원이에요. 송 아니면 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좀 알아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있느냐?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석탄, 수공업에선 석탄 사용이 일반화되는데 석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주관식 없으니까 살짝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알죠? 어떻게 바꿨나요? 송탄. 송탄? 너무 심하게 바꾸네. 송탄. 알아듣겠죠? 송탄은 아무리 봐도 어느 나라? 송나라겠죠. 석탄. 송나라 때 석탄 사용이 일반화되는데 석탄을 쓰면 무엇이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열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열을 이렇게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제철. 제철이라는 건 바로 뭐가 있어? 철. 좋은 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이런 기술들이 크게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철이 나오는데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군대가 12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철을 만드는데 왜 약한 거야? 도대체 약한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거 나오면 송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맨 마지막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이 있느냐. 문화를 얘기합니다. 자, 이 송나라 문화를 얘기할 건데 송나라 문화는 굉장히 국수적이고 서민적입니다. 아니, 왜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합니까? 귀족들이 없으니까. 송나라는 귀족이 없습니다. 당나라의 지배계급이 귀족이었죠. 송나라는 귀족 아니에요. 그래서 서민적인 문화가 발달해요. 귀족 문화는 그래서 당나라까지만입니다. 자, 그리고 국수적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국수적이란 말은 이거예요. 우리 것만 좋은 것이요.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 우리 것만 좋은 것이요. 이게 바로 국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유교에서 나옵니다. 유교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훈구학이 당나라에서 끝났습니다. 훈구학은 경전의 복음과 주석을 다는 학문으로서 한나라 때 시작해갖고 당나라 때 공영달의 오경정의로 끝났죠. 이렇게 오경정의로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훈구학은 발전할 게 없어서 송나라 들어와서 새로운 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학문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사람은 집대성한 사람은 누구냐? 주자 또는 주희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사서집주라는 걸 써갖고 성리학을 집대성했어요. 근데 도대체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일단 새로운 유학의 흐름이 나오려면 기존의 유학을 무엇하느냐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존의 유학을 비판한다? 기존의 유학이라면 훈구학이죠. 훈구학은 경전을 복원하고 주석을 다는 학문인데 그걸 어떻게 비판해? 원래 유교라는 것은 생활윤리고 생활철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훈구학이라는 것은 없어진 경전을 다시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면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과거에 뭐였더라 그걸 기억해서 복원하고 그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는 그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체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철학적 체계를 좀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에 대한 아우 머리 아파.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 머리 아픈 게. 그런 철학적인 유학이에요. 머리 아픈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뭐라고 하면 우주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이기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대의명분. 대의명분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대의명분은 화의론, 정통론, 중화사상, 조나주의 등등등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대의명분이라는 게 정통과 사이비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통이라는 건 누가 만든 나라, 한족이 만든 나라, 누가 만든 문화, 한족이 만든 문화만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화의라는 게 도대체 화는 중화, 이는 오랑캐. 정통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화가 바로 중국이 정통이다. 중화를 존중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이런 게 왜 발달했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국수적인 문화라고. 국수적인 문화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것만 좋은 것이요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왜 이런 게 발달합니까? 이유는 앞에 있는 정치 상황에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알죠? 하도 여기저기서 얻어터졌지. 이렇게 얻어터지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꼭 필요한 게 바로 뭐가 필요했느냐? 정신승리가 필요했어요. 정신승리가 너무 필요한 거야. 왜? 하도 얻어터지니까. 그래갖고 정신승리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막 팅팅 모아갖고 얻어터져갖고 팅팅 모아갖고 그래요. 거기 와요. 우리가 제일 말가해서 우리가 역동이고 아버지의 그 아이비 오락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수적인 문화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체계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성리학이 된다. 왜 이런 국수적인 문화가 송나라에서 발달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중요하진 않은데 불교에선 선종, 그 다음에 극락정토에 보내달라는 정토종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뭐 거의 나오지 않는 문장이지만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사마광이 무엇을 썼느냐? 자치통감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사마광의 자치통감 나오면 어느 시대? 사마광? 맞아요. 구법당의 사마광이에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역사 쪽에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서민문화가 발달합니다. 서민문화로서는 잡극이라는 게 나와요. 워낙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시장 통해서 연극이 열리는데 그걸 바로 잡극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잡극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문학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문학에서는 그 소식, 구양수란 인물이 있습니다. 소식과 구양수란 인물이 있어요. 그래갖고 소식 나오고 구양수 나오면 무조건 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 소식이 나올 수 있었고 소식을 송식이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그럼 송나라가 되겠죠. 소식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면서. 여러분들 소동파라고 들어봤습니까? 소동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소동파 하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경험을 해봤을 게 어떤 작품이냐. 작품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리가 없고요. 소동파의 작품을. 중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먹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동파육이라고 돼지고기 삶아서 부들부들하게 있고, 그 동파육은 소동파가 즐겨 했던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동파 요리, 소동파의 고기하고 동파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파육. 그래갖고 소동파는 제가 불러주는 명칭이 중국 최초의 요생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요리를 잘했던 건 맞아. 근데 섹시했는지가 자신이 없습니다. 알겠죠? 소식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 송.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학기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4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은 다 얘기를 했느냐? 자, 제지술은 얘기했습니다. 제지술 말고 자 나머지 세 가지 4대 발명품인데 제지술 종이나 하나는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가 남았겠죠? 그 세 가지가 다 송나라입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에요. 이게 발명된 시기가 송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이 나오면 송이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왜? 아니 군대가 120만 명 있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철을 만들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약을 사용할 줄 알아. 근데 도대체 왜 깨지는 거야? 왜 약한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이게 바로 다 송입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송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걸 송이라는 것만 찾을 수 있고 정치사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면 세계사 송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라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무엇에서 여러분들 문풀, 기출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